아버지, 오늘 중으로 짐 정리하시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눌러 앉아 계실 건데요? 아니, 내가 내 엄마 떠나고 나 혼자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아버님, 아직도 모르세요. 평생 해장국집 하시면서 돈 한 푼 못 모으신 게 우리 탓은 아니라고요. 도대체 미안한 건 알고나 있는 건지 전기세, 식비에 약값까지 다 저희가 내고 있는데 무슨 낯으로 계속 계시려고요. 아, 정말 답답하네. 월세방 하나 얻어줄 돈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결국 나는 너희에게 짐밖에 안 되는구나. 휴 아버님도 참. 노인복지관도 있고 쉼터도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한테 짐 되셔야겠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길바닥에나 앉을 순 없잖아요. 당장 짐 챙겨서 나가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지. 휴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겠네. 아버님만 안 계시면 우리 집도 살아날 구멍이라도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일생을 대구한 동네 골목어귀에서 상철이네 뼈다귀 해장국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72살 한상철입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며 손님들에게 정성을 담은 해장국을 대접해왔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지켜왔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게를 접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곤 했지요. 제 해장국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사골과 솥뼈를 하루 종일 고아낸 육수는 대구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맛이라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새벽부터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둘이 함께 가게를 꾸렸지만 10년 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뒤로는 혼자서 묵묵히 가마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동네가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 단지로 떠나고 주변 상권도 시들해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이 끊겼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니 적자가 늘어만 갔습니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 관절염으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장사 접으시고 저희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낡은 동네에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작년 겨울 아들 상민이의 권유로 40해 동안 지켜온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집기를 팔고 권리금을 받아도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침마다 아들과 산책을 하며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월급이 깎였다고 했고 며느리 은영이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돈으로 아들네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가 있는 방향으로는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 놓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매일 집에 계시면서 우리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까지 다 누구 돈으로 내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거실에 내려놓은 전기세 고지서를 보더니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말투는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뒤에 선 아들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밥상에서조차 제 숟가락이 놓이지 않았고 매일 찬밥을 제 방에 갖다 놓는 식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는 해장국을 끓여왔는데 정작 제 가족 앞에서는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도 두려워졌고 화장실 가는 발소리조차 죄스러웠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빚쟁이들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아버님까지 계시면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제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리고 가게마저 정리한 후 의지했던 가족에게 이렇게 내쫓기는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은 비가 와도 피할 수 있고 사람이 많아 너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해장국을 끓이던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대구역 한 구석에 앉아 봄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만큼 인생이 더덥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아들 상민이 마지막으로 건넨 봉투에는 고작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역사 안으로 들어서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한쪽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역사, 내 노숙은 금지되어 있어요. 자정이 가까워 오자 영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일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도 비만큼이나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결국 역사 밖 지붕이 있는 구석진 곳을 찾아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해장국집을 하며 단련된 몸이라 춥고 딱딱한 바닥에서도 몇 시간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등과 허리가 쑤시고 목은 뻣뻣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몸의 통증보다 이제 내가 노숙자가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사람이 이제는 역 주변을 배회하는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첫날은 어찌어찌 봉투 속 돈으로 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를 사 먹었지만 이대로는 얼마 못 버틸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대구역 주변은 저 같은 노숙인들에게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고 화장실조차 오래 머물면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다른 노숙자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노숙 생활에는 익숙한 듯했습니다. 처음이신가 보네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작고 같은 곳에 있으면 경비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요. 자주 자리를 옮기고 낮에는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그분의 조언을 듣고 저는 대구역과 인근 공원, 도서관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비가 오지 않는 날엔 공원 벤치에서, 비가 오는 날엔 역 주변 지붕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봉투 속 돈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고 저는 처음으로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침에 저쪽 교회에서 빵이랑 우유를 나눠줍니다. 거기 가보세요. 노숙자 어르신의 말을 듣고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빵 한 개와 우유 한 팩을 받아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먹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들 생각도 났지만 그보다 제 자신이 이렇게 추락했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났을까요? 점점 노숙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은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교회 급식소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철 씨 계십니까? 한상철 씨! 고개를 들어보니 교회 봉사자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들이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기쁨이 밀려왔지만 이내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한 번 버려진 아버지가 과연 다시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아, 아버님이세요?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이랑은 지금 통화가 어렵고요. 저희도 지금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별로 도와드릴 형편이. 며느리의 냉랭한 목소리에서 저는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존심을 구긴 채 겨우 살아남은 이 몸을 다시 그곳에 들이밀지 않겠다고. 대구역 근처에서 마주한 노숙의 시간들이 부끄럽고 괴로웠지만 제 가족에게 다시 내쫓김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숙 생활은 계절이 바뀌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는 비에 젖지 않을 지붕 아래를 찾아 헤매고 맑은 날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녔습니다. 대구역 근처 공원 벤치는 제 단골 잠자리가 되었지만 경찰의 순찰이 있는 날이면 쫓겨나 뒷골목을 전전했습니다. 강제로 노숙인 쉼터로 데려가려는 공무원들을 피해 숨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배고픔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이 이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찾아 긴 줄에 서야 했습니다. 대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성당에서 주 3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곳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부터 줄을 서서 받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팩이 하루 종일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일찍 줄을 서려고 성당 앞에 도착했는데 새벽부터 내린 비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비를 피할 우산도 없이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오고 뼈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평생 뜨거운 육수 앞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런 차가운 비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여기 들어오세요. 급식소 봉사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찍 온 노숙인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급식소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비에 젖은 옷을 입은 노숙인들이 여기저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평소와 달리 빵과 우유 대신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뜨거운 음식에 가슴이 녹는 듯했습니다. 급식을 받아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몸이 자꾸 떨려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마르지 않아 한기가 드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가슴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제야 감기가 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구역 근처의 작은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오르는 듯했습니다. 길가에 잠시 쉬려고 쪼그려 앉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작은 분식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비도 많이 맞으셨나 봐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제 상태를 보고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일으켜 분식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저를 앉히고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돼지국밥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고기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국물이 허기진 제 배를 자극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몸이 따뜻해져야 감기가 빨리 낫습니다. 저희 가게 특별 메뉴예요. 감사함에 고개를 숙이며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랫동안 얼어있던 몸 안쪽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밥의 맛은 그저 평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내려놓자 아주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더 내주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 주무실 데는 있으세요?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주무시면 더 아프실 텐데.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이해했는지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가게 창고인데 좁긴 해도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담요도 있고 비도 안 맞을 테니 감기 빨리 나으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분식집 창고의 작은 평상 위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친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까지 한 번에 녹여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기적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식집에 자주 들렀고 아주머니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남은 음식을 싸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저를 창고에서 재워주시기도 했습니다. 노숙 생활의 가혹함 속에서 만난 작은 온기였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의 친절 덕분에 하룻밤 잘 곳을 얻게 된 저는 다음날 아침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열이 좀 내렸지만 여전히 몸은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소박한 아침 식사를 들고 오셨습니다. 라면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도 여기서 쉬셔도 괜찮아요. 누구 찾는 사람도 없는 곳이니까요. 아주머니의 배려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분식집 창고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엔 간단한 식사를, 점심때엔 남은 분식을, 저녁엔 아주머니가 먹고 남은 반찬을 얻어먹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가게 주변을 청소하거나 설거지를 도우며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몸이 거의 회복된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저를 가게 안쪽으로 불렀습니다. 테이블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로운 메뉴가 놓여 있었습니다. 돼지 감자뼈로 끓인 해장국이었습니다. 평소 분식집에서는 판매하지 않던 메뉴였습니다. 최근에 동네 아저씨들이 해장국 좀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들어 봤는데 할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는 제가 해장국집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저를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돼지 뼈 냄새가 덜 나긴 했지만 국물이 너무 탁했고 잡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모금 입에 넣자 제 평생의 경험이 말해주었습니다.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지 않았고 감자는 너무 많이 넣어 국물이 되레 텁텁했으며 무엇보다 돼지뼈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세기로 끓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온 해장국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솔직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돼지뼈는 처음에 센 불에 20분 정도 끓여 핏물을 제거한 다음 물을 갈아서 다시 약불로 최소 4시간은 고아야 맑고 깊은 맛이 납니다. 아주머니는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내 가족들조차 내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낯선 이 아주머니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요리를 많이 해보셨나요?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요. 감자는 언제 넣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 잡내는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아주머니의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해장국 비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뼈를 삶을 때 생강과 대파 뿌리를 함께 넣어 잡내를 제거하는 법. 감자는 육수가 다 우러난 후 마지막 30분에 넣어야 단맛이 살아나는 것. 고춧가루는 물에 불려 기름에 살짝 볶은 후 넣어야 색과 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까지. 말하면서 문득 제 가게 주방이 그리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커다란 가마솥에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이 아침 해장하러 몰려오던 그 분주함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뼈다귀 해장국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상철이네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작은 가게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 과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상철이네 해장국이요? 제가 젊었을 때 몇 번 가봤어요.
그 맛있던 해장국집이 할아버지가 그 주인이셨다니 어쩐지 처음부터 느꼈어요. 뭔가 달랐어요. 아주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밤 일을 마치고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제 해장국집에 들러 해장국을 먹었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손맛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게에서 해장국을 함께 만들어 보실래요? 저는 요리를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그 유명한 해장국을 여기서 다시 선보일 수 있다면, 물론 지금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숙식은 제공해드리고 수익도 나누어 드릴 수 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제게 갑자기 일자리가 생긴다니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제가 평생 해온 일, 해장국을 끓이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운명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분식집 한쪽에 작은 해장국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준비해왔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해장국 몇 그릇 팔기도 어려웠지만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철이네 해장국 맛이구나. 어쩐지 옛날 그 맛이 난다 했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차 아침 해장을 하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쫓겨난 날,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제 손맛을 다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다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분식집 한쪽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제안에 저는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막 가게 문을 닫은 상철이네 뼈다귀 해장국의 주인장이 작은 분식집의 한쪽 구석에서 다시 해장국을 끓이게 된다니 기쁨과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분명 제 몸은 전보다 많이 늙었고 무릎 관절염도 심해져 오래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육수를 끓이고 사람들에게 내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그간 추운 창고에서 자던 저를 위해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온돌방이었고 이불과 베개도 있었습니다. 그 정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최윤주라고 해요. 지금까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 또래였을 거예요. 그제야 아주머니의 이름이 최윤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5세의 싱글맘으로 벌써 15년째 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역 근처라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고 특히 떡볶이와 김밥이 인기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조용히 일어나 가게로 내려가 해장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주 씨가 어제 구해온 돼지뼈를 씻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비록 예전 제 가게의 커다란 가마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윤주 씨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육수에 첫 번째 물을 버리고 두 번째 물을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고 있었습니다. 생강과 대파뿌리, 마늘을 넣어 잡내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넣을 감자와 물을 썰었습니다. 윤주 씨가 가게에 내려왔을 때는 벌써 부엌에 구수한 육수 향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직 해 뜨기도 전인데 이 향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윤주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윤주 씨에게 어떻게 해장국을 끓이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습니다. 첫째로 돼지뼈는 핏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육수가 맑아진다는 것. 둘째로 채소는 종류별로 넣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 셋째로 간은 마지막에 살짝 해야 맛이 살아난다는 것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윤주 씨는 메모장에 제 말을 꼼꼼히 적어가며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전 7시, 드디어 첫 해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주 씨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맛은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윤주 씨의 칭찬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가게 앞에 상철할배 특제 해장국 오픈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몇몇 단골들이 호기심에 해장국을 맛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출근길 직장인 두어 명이 맛을 보고는 이게 바로 진짜 해장국이지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해장국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날 술을 마신 회사원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역시 해장은 제대로 된 해장국이 최고지.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와 해장국을 먹고 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윤주 씨는 저에게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노숙자 신세였던 제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오랜만에 새 옷을 사고 약국에서 무릎약도 샀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해장국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이 20% 정도 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쭉 함께 일해요. 윤주 씨의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긴 노인네가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렸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윤주 분식의 상철할배 해장국은 대구역 근처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해장국뿐만 아니라 저는 윤주 씨에게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국물 요리 비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떡국, 설렁탕, 갈비탕 등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면서 분식집은 점점 상철할배의 국물 요리 전문점으로 변화해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국물을 대접하는 일상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숙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녀는 마치 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주 씨는 가게 운영 시간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했지만 이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 해장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해장국 10그릇 파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침 시간대에만 20그릇 이상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해장국 레시피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래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끓일 수 있게요.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도 똑같은 맛을 내고 싶어요. 윤주 씨의 요청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비법을 다 알려주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40년 동안 연구하고 다듬어온 비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주 씨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에 2끼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는 대신 윤주 씨에게 해장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물 요리의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불 조절 방법부터 재료 손질법, 간 맞추는 비결까지 40년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주 씨는 의외로 요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금세 제 비법을 체득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릎 통증으로 쉬는 날, 윤주 씨가 홀로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날 손님들은 아무도 맛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주 씨는 해맑게 웃으며 그 사실을 저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비법이 제대로 전수되었다는 증거였고 저 역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가게 리모델링을 하려고요. 그동안 번 돈으로 조금 더 넓혀서 국밥 전문 코너를 따로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최윤주 분식이 아니라 상철할배 해장국을 찾아오니까요. 윤주 씨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해장국이 가게의 주력 상품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고 그동안 저와 윤주 씨는 포장 판매만 했습니다. 완공된 가게는 기존보다 테이블이 4개 더 늘어났고 주방도 더 넓어져서 작업하기 편해졌습니다. 가게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최윤주 분식 앤드 상철할배 국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리는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상철이네 해장국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접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제 이름을 내건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리모델링 후 가게 홍보를 위해 윤주 씨는 특별한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상철 할배와 함께하는 해장국 클래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시간에 예약제로 운영하고 제가 직접 해장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그 클래스에 참여한 한 블로거가 자신의 SNS에 저희 가게를 소개하면서 입소문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대구역 근처에 숨은 진짜 해장국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주말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어요. 가게 열고 이렇게 장사 잘 된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주 씨의 말처럼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에는 테이블 하나 차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붐볐습니다. 윤주 씨는 아르바이트생도 1명 더 고용했고 저는 이제 주방에서 육수 관리만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저를 배려해주는 윤주 씨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윤주 씨는 저에게 정식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되자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노숙자 신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방 안에 짐을 풀던 날 윤주 씨는 선물로 작은 텔레비전과 전기장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내쫓은 그날,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 집에서 출발의 가게로 향합니다. 가끔은 제 발걸음이 대구역 노숙 시절보다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육수를 끓이고 윤주 씨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도착하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늙은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상철 할배, 국밥의 주역이 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윤주 씨의 따뜻한 배려와 제 손맛을 알아본 안목 덕분이었습니다. 대구역 인근의 식당가에는 가게마다 소문이 돌기 마련입니다. 동네 미용실처럼 정보가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지요. 최윤주 분식 앤드 상철할배 국밥의 성공 소식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해장국 때문에 손님이 대폭 늘었다는 이야기는 주변 식당 주인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백반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맞으세요? 저는 이 근처 시골집 백반을 하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한가한 틈을 타 찾아온 박 사장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백반집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 걱정이 많다고 했지요. 제 집 된장찌개가 항상 밍밍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국물 요리의 달인이라고 해서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박 사장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보고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된장의 양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육수가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멸치와 다시마, 표고버섯을 활용해 깊은 맛을 내는 육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된장을 볶아서 잡내를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일주일 후 박 사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저희 가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완전히 달라졌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긴 소정의 사례금을 건네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박 사장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구역 주변 식당들에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집, 칼국수집, 찌개 전문점 등 다양한 식당 주인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각 가게의 특성에 맞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육수를 내는 방법부터 간 맞추는 비결, 재료 손질법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대구역 주변에서 상철 할배의 국물 마법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다들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주 씨의 말처럼 저는 어느새 지역 식당가의 작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맛이 담긴 국물 요리는 가게마다 특색 있게 변형되어 대구역 일대의 맛집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런 제2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상철 할아버지, 이번에 제가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골집 백반을 확장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께서 레시피 개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의 제안은 처음으로 받는 공식적인 일자리 제안이었습니다. 윤주 씨와 상해 후 주 3일은 최윤주 분식에서 나머지 이틀은 시골집 백반의 레시피 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75세의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물 요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일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자 저는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적금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장국집을 운영하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것은 뜻밖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것은 제가 노숙자 시절 만났던 몇몇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제 말에 무게가 생겨서 제가 추천한 사람들을 식당에서 기꺼이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의 가게에서는 70대 노인 한 분이 설거지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다른 식당에서는 67세 노인이 야채 손질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역 일대 식당 주인들이 모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역 식당가의 숨은 영웅, 상철 할배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였습니다. 그 순간만큼 가슴 뭉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특색 있는 맛을 살려주시고 항상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뜻밖의 자리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기만 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구역에서 노숙자 신세였던 제가 이제는 지역 식당가의 국물 장인으로 불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억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새로운 인연과 일터에서 점차 치유되어 갔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윤주 씨와 박 사장을 비롯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노숙자 시절의 절망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해장국을 끓이며 익힌 인내와 정성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구청에서 주최하는 전통 음식 축제에 참가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윤주 씨와 박 사장이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축제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주변의 격려에 결국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상철 할배의 전통 해장국 부스를 맡았습니다. 대형 가마솥에 육수를 끓이고 관람객들에게 직접 시식을 제공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사람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제 부스는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의 요청으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장국 비법보다는 제 인생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숙자에서 국물 요리 장인으로 변신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자 저는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근처에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따로 있고 주방도 넓어 가끔 요리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주 씨와 박 사장이 집들이에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던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진짜 집이구나. 노숙 생활을 완전히 벗어난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소소한 사치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터라 큰 씀씀이는 없었지만 가끔 좋은 양말이나 편안한 신발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상철 할배가 대구의 맛집들을 살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할아버지를 찾는 식당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2년 전 대구역에서 추위에 떨며 노숙하던 제가 이제는 여러 식당을 오가며 조언을 해주다니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들네 집에서 쫓겨난 그날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평범하게 늙어가는 할아버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면 이제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듭니다. 더 이상 차가운 역사 바닥이나 공원 벤치가 아닌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매일이 감사함 그 자체입니다. 동성로 근처 제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로 제 아들 정호와 며느리 은영이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쳤고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지내고 계셨군요. 저희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 그들이 앉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회사가 결국 도산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요. 손주들은 시골에 있는 외가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내쫓았던 그날 이후로 저희 가정엔 불행만 가득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장에서 꺼낸 여행용 가방에 제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던 며느리, 고개를 들지 못하던 아들,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거리로 쫓겨나던 순간, 그 후 대구역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 하지만 동시에 윤주 씨와의 만남, 제 해장국 맛을 알아봐 준 손님들, 그리고 지금의 안정된 생활까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세 잔의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에게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덕분에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들고 돌아와 테이블에 앉으며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살 곳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각자 잘 살아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지만 다시 함께 살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구나.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쉽게 용서하고 다시 그들에게 의지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제 발로 설 수 있게 된 지금, 다시 그들에게 기대는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와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희도 새 출발을 해야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난 노숙자에서 다시 일어섰어.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구역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니 제가 걸어온 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아버지에서 인정받는 장인으로, 노숙자에서 독립적인 노인으로, 제 인생의 우여곡절이 모두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여러 식당을 다니며 조언을 해주는 일상. 그 속에서 찾은 보람과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약간의 물질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저에게 의존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해주는 특제 해장국을 좋아했고 저는 그들에게 요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주 씨는 이런 저의 변화를 보며 늘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용서는 했지만 자신의 삶은 지키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주 씨와 박 사장을 비롯한 많은 식당 주인들, 제 국물 맛을 좋아하는 손님들, 그리고 때때로 만나는 손주들까지 이들 모두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대구의 불빛들이 마치 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는 노숙자로 전락할 뻔했던 저는 이제 자신의 손맛으로 새 삶을 개척하며 자립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아들 집에서 내쫓겼던 그날,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재능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노후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